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다음 표의 제도 도입 시기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입된 제도가 가나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저도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출범, 다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근대적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만, 얘는 이제 현대적 생명보험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요거까지는 다 구별해서 잘 안 하셨을 텐데,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뭐냐? 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장 최근에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도입이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맞겠습니다. 얘가 이제 2021년에 도입이 됐고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는 2013년, 방카슈랑스는 2003년. 그래서 방카슈랑스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출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의 순서대로 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생명보험의 역사의 순서까지는 실은 공부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앞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다행히 보기가 이렇게 가장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된 게 가장 이제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하나로 이렇게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힌트는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순서는 방카슈랑스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소법 법률이 시행되었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약관계자에 대한 설명이죠. 피보험자 수는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계약자든 수익자든 이 숫자에 대한 제한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일단 맞는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내용일까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계약 체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일 경우에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계약. 자, 청약 철회가 되는 계약과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은 청약 철회 안 되죠. 건강 상태 진단을 전제한 보험 계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2년이 아니라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근데 1번은 2년이라고 했으니까 90일보다 더 길죠. 그래서 얘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무. 자, 보험회사의 가장 큰 의무는 우리가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 얘가 제일 크죠. 2번. 그 다음에 보험약관을 교부를 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 얘는 보험회사의 의무가 아니죠. 자, 통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입니까?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이 셋 다 통지 의무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이고 수익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통지 의무는 셋 다 해당이 되지만 고지 의무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통지 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관의 장애 분류 표상, 자, 장애 등의 정의. 자, 장애의 정의, 얘도 시험 문제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라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육체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으로 정신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내용이었죠. 한시적 장애도 5년 이상, 그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지문이 3개, 4개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되는 것은, 자, 보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계약자는 괄호로부터 괄호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자, 계약의 부활을 신청하는 기준은 뭡니까? 일단 3년이죠. 3년인데, 자, 이 기준일이 뭐로부터 3년이냐?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 보험 나이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보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 보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죠. 2번,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유효 여부는, 얘는 일단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그러면 만 15세 미만자이냐 아니냐는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 3번이 틀린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증가를 합니까? 매년 계약 해당 일에 보험 나이는 증가를 합니다.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자주 언급이 됩니다. 딱 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 지문은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항상 클레임 업무를 언더라이팅 업무와 섞어서 이렇게 오답을 찾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험 사고조사, 그 다음에 민원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민원과 관련된 소송 업무, 이거 다 클레임 업무에 해당이 되죠. 자, 적부 확인 의뢰는 뭡니까? 계약 적부 확인 누가 합니까? 얘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부 확인 의뢰는 클레임 업무가 아니라 언더라이팅 업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문제인데요. 유사한, 딱 동일한 문제는 아닌데 이와 유사한 정답을 찾는 문제는 최근에 자주 눈에 띕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는 이제 자살,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키퍼는 딱 정답이 정해져 있죠. 게이트키퍼를 항상 뭐 가지고 자꾸 나오냐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게이트키퍼 교육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어디서 합니까?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게이트키퍼 교육 양성을 합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은 뭘까요? 게이트키퍼는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이게 바로 게이트키퍼에 대한 정의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특성. 보험 사기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해당 보험회사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보험 사기로 부당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생명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어렵다. 얘가 정답이죠. 얘가. 예,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의 특성으로 옳은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민영보험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공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공보험료의 인상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카슈랑스, 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이죠. 예, 보험회사에 대한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예,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이다. 이게 바로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설명 모집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 나가서 직접 은행 외에 금융기관 외에 점포 외에 나가서 외부에서 영업활동은 못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는 가능합니다. 3번,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신용카드 회사죠. 다만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업자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고요. 다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이 질문도 최근에 좀 자주 보이네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 최근에 등록과 등록 취소에 관련된 문제 자주 눈에 보이네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영업을 활동하다가 잘못한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영업 정지 내지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자, 1회냐 아니면 2회냐 뭐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 1회 받았다고 바로 영업정지를 한다. 좀 과하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회가 아니라 2회죠. 2회 이상. 한 번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고요. 3번은요.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았다. 얘는 2회는 이제 용서 안 된다.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과 기재 금지 사항이 있었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실은 내용을 잘 모르셔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에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하시기가 좀 쉬울 텐데요.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1번,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해서는 반드시 고객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변동되는데 향후에 금리, 보험금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서 안내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를 했다. 얘는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이거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야 될 사항들, 이 바로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매번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도 딱 인증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1번, 우수인증 설계사는 모집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와 윤리의식을 검증받은 보험 설계사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럼 3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직전 1년간 불안전 판매 건수는 0건이어야 된다. 자, 최근에는 1년 얘를 많이 물어봅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은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훨씬 더 엄격합니다. 3년. 3년 이내에 사고 모집인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불안전 판매 건수와 관련된 것. 즉,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것은 직전 1년간 아예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5번 보겠습니다. 예금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모집인 시험의 내용 중에 예금보험금과 관련된 예금보험제도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급 사유는 1종 지급 사유가 있고 2종 지급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종, 2종, 1번, 2번 순서대로 1종은 먼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일단은 영업을 정지를 합니다. 영업을 정지했다는 것은 예금 내지는 보험금 지급을 정지를 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자, 이 회사를 그러면 다시 영업을 재개시킬 거냐, 아니면 파산 내지는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뭐 인수시킬 거냐.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영업 정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종 지급 사유가 바로 해산, 파산 뭐 이제 이런 경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산은 2종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업무 정지라고 하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 정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감독원에서 어떤 보험회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 업무는 6개월간 업무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페널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래서 해당 업무만 업무 정지를 할 수가 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6개월간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 정지와 업무 정지를 혼돈해서 실은 우리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유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혼돈을 좀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2번, 3번이 해산과 지급 정지는 명확한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업무 정지를 이거 페널티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간은, 자, 기간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기간일까요? 보험회사는 결산 공시 외에도 분기 결산일로부터 분기별 임시 결산 자료를 공시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자, 분기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결산 자료를 공시를 해야 되느냐? 자, 정기
결산 공시는 3개월이죠. 예, 분기별 임시 결산 자료는 2개월입니다. 한 달이 더 적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결산 공시 시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케이, 너는 3개월. 분기별이니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렇게 자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하라 그러면 다음 분기 결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개월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공시는 3개월, 임시 결산 공시는 2개월, 얘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래 법규는 이게 상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일단 이 법규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으면서 17번에 포지션이 됐네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누가 작성한? 보험회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생명보험 관련 법규가 필요한 이유, 감독이 필요한 이유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계약관계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1번, 2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자, 법원의 형법의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상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의 근거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관계는 상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신규성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표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 중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지문으로는 출제가 이 내용들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자영업자가 일단 자영업자가 나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한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2번, 보험계약 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를 올해 12월에 일시납입했다. 예, 일시납입했으니까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보험료 납입 다 했죠. 얘는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태아는 아직 법인격이 없는 경우죠. 태아는 피보험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 자,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죠? 뭡니까?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수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이 아니라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미적용. 얘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55세 이후의 수령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험설계사 세제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20번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올해만 해도 몇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나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는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종합과세, 종합소득신고, 그죠? 이 종합소득신고, 즉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니까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언제 합니까? 다음 연도 3월이 아니라 5월이죠. 5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올해 신규로 보험설계사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사업 소득만 있는 사람,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내년 5월에 할 필요는 없죠. 그것만 구별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